그날 밤 나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증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다. 두 다리로 욕실 바닥을 밟았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범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손끝은 익숙했고 커피 내리는 소리는 매일 아침과 같았다. 휴대폰 알람을 끄고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했다. 그때까지는 시어머니의 말이 처음 들렸을 때 나는 그게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식탁에 앉아 국을 뜨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다리가 자주 저린다며? 그 말은 며칠 전 내가 무심코 한 말이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발끝이 찌릿했다는 정도에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그런 증상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요즘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 그날 이후 그 말들은 매일 조금씩 쌓였다. 아침에 일어날 때 표정이 어둡다는 말, 손이 떨린다는 말, 밥맛이 없어 보인다는 말. 나는 부인했다. 괜찮다고,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그리고 사흘 뒤 병원 예약이 잡혔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가 입을 연 건 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였다. 엄마가 아는 선생님이래. 잘 봐준다고.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감각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불안했다. 막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병원은 조용했다. 대기실엔 사람이 없었고 진료실 문은 곧바로 열렸다. 의사는 나이가 지긋했고 시어머니와 악수를 나눴다.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고 나는 진찰대 위에 누웠다. 검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반사신경, 감각 테스트, 간단한 혈액 검사. 그리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경계 이상 의심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묻지 못했다. 무엇이 이상한지,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런 진단이 나온 건지. 말을 꺼낼 틈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남편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약을 받았다. 흰색 알약 2개. 시어머니가 물컵과 함께 건넸다. 이거 꼬박꼬박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나는 삼켰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알약은 쓴맛을 남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었다. 깊게, 무겁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눈부셨다.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허벅지에 힘을 주려 했지만 감각이 무뎠다. 발목을 움직이려 했지만 발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불을 걷어내고 다리를 내려다봤다. 내 다리였다. 분명 내 다리였는데 마치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리쳤다. 남편이 들어왔고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부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몰랐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내가 환자가 된 게 아니라 환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병실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두껍게 차단된 것 같았다. 공기마저 무거웠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했다. 반사신경 테스트, 감각 확인. 바늘로 발바닥을 찔렀을 때 나는 느꼈다. 분명 아팠다. 그런데 반응이 늦었다. 몇 초 후에야 찌릿함이 올라왔고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각은 있는데 반응이 둔하네요.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간호사보다 더 자주 들어왔다. 아침, 점심, 저녁. 그녀는 약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는 소리, 물컵을 채우는 소리, 알약을 손바닥에 따르는 소리. 자 먹어. 그녀는 항상 내 옆에 앉았다. 약을 건네고 물을 건네고 내가 삼킬 때까지 지켜봤다. 삼키고 나면 입을 벌리라고 했다. 혀 밑까지 확인했다. 이 약 안 먹으면 평생 못 걸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협박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택지가 없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거부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몸은 점점 이상해졌다. 처음엔 다리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허벅지의 감각이 더 무뎌졌다. 손으로 꼬집어도 둔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손등에 대봤을 때도 뜨겁다는 느낌이 한참 뒤에 왔다. 발끝은 완전히 남의 것 같았다. 나는 물었다. 선생님, 이게 정상인가요? 약을 먹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다. 신경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약으로 억제하는 중이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병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 환자 보호자들. 그들은 내 방 앞을 지나가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젊은 애가 저렇게 됐네. 집안의 짐만 되겠어. 애는 어렵겠어. 평생 누워 지낼 텐데.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 남았다. 그 말들은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이미 결론 내렸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상태가 되었다. 밤이 되면 병실은 더 조용해졌다. 복도에 불이 꺼지고 간호사 발소리도 뜸해졌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병일까? 왜 약을 먹는데 더 나빠지는 걸까? 그날 밤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손에는 새 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고 물을 따르고 나를 바라봤다. 오늘 건 좀 약이 셀 거야. 그래도 먹어야 해. 나는 손을 뻗었다. 알약은 전보다 컸다. 색도 달랐다. 하얀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이었다. 나는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삼켰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손바닥에 남은 약의 감촉이 이상했다. 끈적한 느낌. 그런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치료가 아니다. 이건 연출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은 달랐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도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약을 먹고 난 후 항상 찾아오는 무거운 잠 그 경계에 서 있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은 무거웠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다. 눈꺼풀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느껴졌다. 복도의 비상등이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간호사와는 달랐다. 그 발소리는 병실 안쪽으로 다가왔다. 탁자 서랍을 여는 소리, 비닐봉투를 만지는 소리. 나는 숨을 고르며 잠든 척했다. 눈을 감은 채로 귀를 세웠다. 용량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의사였다. 시어머니가 데려온 그 의사. 새벽엔 풀릴 겁니다. 그때쯤이면 감각이 돌아와요. 하지만 다시 투여하면 다음날 아침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설명하는 투도 아니고 보고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다.
혹시 깨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목소리. 시어머니였다. 깨지 않습니다. 이 용량이면 새벽까지 의식이 흐릿합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심장이 귀까지 뛰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다. 숨소리만 고르게 유지했다. 용량, 투여, 풀린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나는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여봤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몇 분 후 손끝이 떨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천천히 발목을 움직여봤다. 발끝이 움직였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몸의 감각은 더 선명해졌다. 허벅지를 꼬집었을 때 아팠다. 이불을 만졌을 때 촉감이 느껴졌다. 발바닥을 침대에 눌렀을 때 그 압력이 전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떨렸지만 움직였다. 바닥에 발을 내렸을 때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발바닥에 닿았다. 나는 섰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다. 병이 아니었다. 약이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약 봉투를 바라봤다. 하얀 봉투 안에 든 알약들. 그 안에 든 것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 이건 나를 환자로 만드는 도구였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 6시쯤이었다. 곧 간호사가 들어올 시간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다리를 축 늘어뜨렸다. 손도 힘을 뺐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된다. 지금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더 강한 약, 더 확실한 방법, 혹은 아예 다른 진단.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려면 환자인 척 해야 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가 내 팔을 잡고 맥박을 체크했다.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나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거렸다. 이제 나는 알았다. 이 병실은 감옥이고 이 약은 족쇄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다시 환자가 되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멍하게 떠 있었고 다리는 이불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약 먹을 시간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건네는 알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다. 삼키는 척했다. 혀 밑에 약을 숨기고 고개를 돌려 기침하는 척하며 손바닥에 뱉어냈다.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을 침대 틈에 밀어 넣었다.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잘했어. 이거 꼬박꼬박 먹어야 나아. 그녀는 내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환자 연기를 이어갔다. 간호사가 바늘로 발바닥을 찔렀을 때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수건을 다리에 올렸을 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의사가 망치로 무릎을 두드렸을 때도 다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반응이 없네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척했지만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봤다. 그날 오후 남편이 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손도 잡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다가 한숨을 쉬고 일어섰다. 힘내.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그 등에서 포기가 느껴졌다. 그는 이미 나를 놓아버린 사람의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갔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왔다. 이거 좀 봐.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서류를 펼쳤다.
나는 고개를 돌려보려 했지만 그녀가 내 턱을 잡았다. 똑바로 봐 중요한 거야. 서류 위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자발적 이혼 합의서. 나는 입술을 떨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았다. 도장 찍어. 네가 이 상태론 우리 아들한테 평생 짐이 될 거야. 이혼하고 나가는 게 서로한테 좋아. 나는 손을 떨며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목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내 손을 끌어 서류 위에 올렸다. 지장 찍어. 안 그러면 더 힘들어져. 나는 저항했다. 손목을 비틀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약을 먹지 않았지만 며칠간의 무기력함이 몸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 손목을 꺾었다. 아팠다. 손목이 휘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지장이 찍혔다. 붉은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남았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손목을 감싸 쥐었다. 통증이 욱신거렸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냥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다리는 떨렸지만 걸을 수 있었다. 병실 구석에 쌓인 내 짐 사이를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약봉투. 며칠 전 시어머니가 흘리고 간 것. 그 안에는 아직 알약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성분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처방자 이름. 도장.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나를 쫓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이건 나를 살릴 증거였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손 안에 약봉투를 꼭 쥐고 내일 아침 나는 다시 환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이 연기가 끝나는 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그들은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이 찍혔고 며칠 내로 병원에서 퇴원 조치가 될 예정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가며 친척에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응, 정리 다 됐어. 곧 내보낼 거야. 새 며느리? 친구 딸인데 건강하고 점대. 이번엔 제대로 골라야지.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들었다. 눈을 감은 채로. 손은 이불 속에 숨긴 약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여전히 환자 연기를 이어갔다. 약을 먹는 척했고 반응 없는 척했고 무기력한 척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자주 오지 않았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남편도 발걸음이 뜸해졌다. 어쩌다 들르면 잠깐 앉아 있다가 한숨만 쉬고 나갔다. 그는 이미 나를 과거로 지운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약 봉투 속 성분표, 처방자 이름, 도장. 그리고 며칠간 삼키는 척하고 모아둔 알약들. 이 모든 게 증거였다. 나는 밤마다 그것들을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언제 나갈 것인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날이 왔다. 퇴원 서류가 준비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 아침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병실에 들어왔다. 그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병실을 정리했다. 오늘 오후에 나가면 돼. 짐은 우리가 알아서 보낼게.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복도로 나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걷었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다리는 떨렸지만 버텼다. 몇 걸음 걸어봤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 손에 쥐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다.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간호사가 먼저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환자분 어떻게?
그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돌아봤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그들 앞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걸을 수 있었어. 나는 약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먹인 약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약이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아파서. 아프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다리가 저린다는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고 시어머니가 아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고 시어머니가 약을 먹였죠. 그리고 제 손목을 꺾어서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게 했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간호사, 환자들, 보호자들. 나는 약봉투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성분 분석해 주세요. 처방한 의사 이름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약 먹고 제가 어떻게 됐는지 차트 확인하시면 알 겁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야, 그거 내놔. 나는 뒤로 물러났다. 간호사가 약봉투를 받아들었다. 일단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나는 복도를 걸어 나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약 성분 분석 결과 신경 억제제가 검출됐다. 의사는 조사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혼 합의서는 무효 처리됐다.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석에 앉아 모든 걸 증언했다. 약을 먹은 순간부터 환자 연기를 하며 견뎌낸 밤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 판사는 내 증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날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그 빛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환자가 아니었다. 지금도 아니다. 나는 환자로 만들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증인이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살아남은 증인. 법정 판결이 나온 날 나는 혼자였다. 피고인 박 모 씨에게 상해 및 강요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공범 의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의사 자격 정지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피해자는 건강한 상태였으나 피고인들의 계획적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5년. 시어머니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것이다. 방청석 뒤편의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처벌받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 대가는 이혼 판결서였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가 물었다. 어떤 기분이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긴 것 같지 않아요. 5년 후엔 나오잖아요. 하지만 제가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살아남았고 지금 두 발로 서 있어요. 이게 제가 이긴 거예요. 법원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햇빛이 눈부셨다. 저녁 무렵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임시 거처였지만 이젠 내 집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살아남았다. 그 말을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며칠 후 인권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할게요. 그날 이후 나는 증언을 시작했다. 법정에서, 기자 앞에서, 피해자 모임에서. 내가 겪은 일을, 내가 견뎌낸 방법을,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그리고 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약을 먹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약을 삼키지 말고 모으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모든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두 다리로 섰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다. 그리고 이제 나는 증인이다. 누군가 내게 약을 건네도 나는 삼키지 않는다. 누구의 거짓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킨다. 두 다리로 서서 내 목소리로 말하며.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법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인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낸 생존자였고 침묵 대신 진실을 선택한 증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들어주지 않으면 사라질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의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